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공시법의 이제 배세호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이미 다 들으셨을 것이고, 이제 마지막 일 공시법을 들으시는 거죠. 자, 우리들은 이제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해서 이제 여기 모여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쉽지만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과목들은 이제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텐데 적어도 공시법은요, 수업만 계속 들으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수업만 꾸준히, 그러니까 따로 예습 복습 안 하고도요, 수업만 계속 따라오면 돼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이해 못했던 것들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또 암기도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계속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정도만 하면 합격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수업을 안 빠지고 계속 듣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돼요. 예습 복습은 따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은 계속 듣자. 물론 과목들 중에서는요, 민법, 개론, 공법 이런 것들은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는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 힘들어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그 이외의 과목들, 특히 제가 하는 이 공시법은요, 양이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올 내용들은 대부분은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수업만 계속 반복하면서, 물론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려운 내용도 있겠죠. 근데 좀 어렵다고 해서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해버리면은 합격에 대한 이제 의지가 좀 적은 것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한 번 더 보고, 나중에 그러면은 지금은 이해 못했지만 뒤에서 이해하지 해서 계속 듣다 보면요, 결국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이해를 하고 딱 암기가 돼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업을 빠뜨리지 않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는 과목별로 다 설명을 해드렸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는요, 이제 그때그때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자, 오늘은 공시법 시간이기 때문에 공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시법이 우리 시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공시법은요, 자, 2차 2교시에 있어요. 2차 2교시에 세법과 함께 한 과목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요, 40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 세법이 이제 16문제가 나오고요,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와요. 자, 두 개가 공시법, 세법이 한 과목이지만은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로따로 공부를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이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두 과목이 이제 세법과 공시법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과락을 면해야 되고요. 과락은 40점이니까 합쳐서 4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한 과목을 0점을 맞았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세법 16문제를 다 맞으면 4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락은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락만 면해가지고는 합격할 수가 없죠. 60점을 맞아야 우리가 합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시 세법에서는요, 좀 60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공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법에 이제 점수를 좀 넘겨줘야 되는데, 공시세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시험이 쉽지만은 않다 보니까요, 60점 넘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 딱 이 정도 맞고, 공법에서 부족한 점수는 중개사법에서 보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세법은 이제 60점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60점을 맞기 위해서는요, 이제 세법과 공시법이 있는데, 세법이요, 최근에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요, 세법에서는 뭐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어서 세법이 특히 좀 어려워가지고요, 반밖에 못 맞았어요. 8개밖에 못 맞았습니다. 그러면 60점이 되기 위해서는 24문제를 맞아야 이제 60점이 될 텐데, 세법에서 8문제밖에 못 받았으면요, 공시법에서 그래도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16개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이 8개를 밖에 못 맞았을 때까지 우리는 대비해가지고요, 최소한 16개 이상을 맞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시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16개를 맞자라고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또 16개를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실수도 할 수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업은 16개가 아니라 18개 정도를 맞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개 정도 더 이상을 잡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표 점수는요, 18개예요. 우리가 다 맞으면 24개 다 맞으면 좋겠지만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공시법은 크게 지적법하고 등기법 둘로 되어 있는데 각각 12문항씩 출제가 되는데요. 지적법은 쉬워요. 쉽지만 그중에 한두 문제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있고요. 대부분은. 등기법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는 틀리라고 나오는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까지 우리가 맞추겠다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요.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굉장히 지엽적인 것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그 문제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공부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버리니까 그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한 24문제 중에서요. 4문제 정도는 아예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게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그러면은 상해 문제들은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중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문제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18개 정도를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좀 쉽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20개도 맞을 수 있고요. 좀 쉽게 나오면은.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16개 이상은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8개를 목표로 여기에 맞춰서 수업도 진행하고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18개를 맞는 공부가요. 그렇게 아주 쉬운 공부는 아니에요. 하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급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가 뭐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요. 한두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 점수를 너무 낮춰가지고 16개, 15개 맞춰버리면 세법을 10개 맞을 수 있죠. 그럼 공시는 우리는 14개만 맞으면 됩니다. 해가지고요. 14개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할 때는 편해요. 쉬운 것만 하니까. 근데 당장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난이도 조금만 올려버리면요. 12개 뭐 이렇게 맞아버린다는 거죠. 반밖에 못 맞아요. 그러면 결국 60점을 못 맞아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은 공부할 때는 좀 어렵더라도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확실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 18점 정도, 18개를 맞는 거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너무 점수를 낮춰서 쉬운 내용만 공부하면 공부할 때는 편하지만 시험 보고 나면 불안하죠. 한두 개 차이로 부족해요. 지금 발표가 좀 있으면 발표가 돼요. 올해 시험 봤던 게 좀 있으면 발표가 되는데 시험을 점수가 나오긴 했는데 한두 개 정도 더 맞을 거예요. 남는 점수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죠. 그분들은 혹시라도 답안지 막 지금 잘못했을까 봐.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불안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공부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합격할 점수, 합격할 정도의 공부를 해서 편안하게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야 이제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합격할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공시법의 위치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공시법 입문 강의잖아요. 자, 입문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는요. 1월 달 들어가서 할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생소한 공시법을 처음부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입문 과정으로 해서요. 이 생소한 이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공시법에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공시법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까워진 다음에 이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동안에는 공시법의 어떤 배경 지식을 닦는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제 의미를 갖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문 과정에서 이제 또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이 하나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공시법의 구조 해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장의 구조.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공시법이 가장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우리가 공시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공시법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을 다루는데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은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토지나 이제 건물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 될 것이고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제 공시를 한다. 자, 공시를 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사항들을 우리 국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 여기서 일정한 사항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공시한다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공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세는 단위를 이제 필지라고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그래서 X 토지라고 하는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팔려고 내놨어요. 팔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 부동산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고자 해요. 그러면은 사고자 하면은 갑과 을 사이에 토지에 대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자, 매매라는 것은요, 물건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하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제 사는 사람을 이제 매수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이제 살려고 할 때, 을이 이 토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때 매수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또 토지를 살 때요, 이 토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토지이냐, 이것부터 알고 사야 되지, 어디에 있는 토지인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토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토지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있는 토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은요, 행정구역을 말하는 거죠. 이 토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이죠. 자, 이것을요, 소재라고 해요. 이 토지가 위치한 소재. 그러면은 이 서초동에는요, 한 필지의 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필지들을요, 구분하기 위해서 필지마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그러면 이 토지는 서초동의 100번지 토지다. 그러면 이 100번지, 번지 곡구로 하면은 지번. 이 토지의 번호라는 거죠. 이 100번지. 100은 토지의 이제 지번이 되는 거죠. 이 토지의 번호. 자, 그러면 적어도 토지는 어떤 토지인지 좀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겠죠. 100번지 토지는 옆에 있는 반포동에도 있고 옆에 있는 방배동에도 있고 100번지 토지는 여러 개 있지만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소재, 개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 도시 같은 경우는 동에서 끝날 것이고 시골에서는 리라고 끝나겠죠. 동이나 리, 여기가 이제 토지가 위치한 소재가 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붙여져 있는 번호, 이것을 우리는 지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을은 어떤 토지라는 건지 알았어요. 어디에 위치한 이 토지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것만 알고 이 사람이 살 수는 없고요.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를 사게 된 이유가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사는 거예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토지가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토지를 소유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내가 마음대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거기다 공장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토지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용도에 따라서만 이용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여기다 주택을 짓고 싶으면요, 이 토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여야 돼요. 아무데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산에다가 마음대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법상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토지가 주택을 지으려고 샀으면 이 토지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여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토지를 우리는 대라고 해요. 대. 보통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거죠. 대지. 그러니까 학교가 있으면 학교용지라고 하고, 산 같은 경우는 임야라고 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은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샀으면요, 이 토지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여야 되겠죠. 그 토지의 용도가.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을 지으려고 샀는데 주택을 지을 수 없는 토지라면 주택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의 용도, 이 토지의 용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토지의 용도, 이 토지가 갖는 용도라는 것은 이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목 이렇게 해요. 토지의 목적, 토지의 용도를, 토지의 용도는 토지가 존재하는 목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지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을은 그 지목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또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몇 평인지 알아야 되겠죠. 넓이,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살지 말지를 판단할 때는. 그러면 그 면적과 관련돼서요, 과거에는 우리가 평 단위를 사용했어요. 한 평, 두 평. 그런데 지금은 제곱미터 단위를 사용해요. 그러면 한 평은 3.3제곱미터니까 만약에 100평이면은 33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 100평 정도를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330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자기가 원하는 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 그 면적도 알아야 되겠죠. 면적. 자, 면적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요, 이 330제곱미터, 이 100평이요, 이 면적이 330인데, 이것이 길쭉하게 생겨서 330일 수도 있는 거죠. 위로 길쭉하게 생겨서 330일 수도 있고, 옆으로 길쭉하게 생겨서 330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네모지게 33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토지의 효용은 이럴 때 가치가 좀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면적만 알아서는 안 되고, 토지 모양도 알아야 되겠죠. 토지 모양 330제곱미터 100평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모양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이 토지를 사는 을이라고 해보세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모르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몇 평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죠. 그 몇 평이 어떤 모양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럼 그 토지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이 한 필지 토지가 여기에 있으면 인접하는 토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가 되겠죠. 여기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를 통해서 그 토지 모양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토지 모양도 알아야 되는데, 그 토지 모양은 인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을은 그 경계도 알아야 되죠. 어디로 경계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 이것이 바로 경계가 되겠죠. 경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좀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경계를 나타낼 때요, 이렇게 선으로 나타냅니다. 선으로. 경계를 이제 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주 얇지만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선이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요,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요, 이 선의 굴곡이 되는 이 경계점들 있죠. 경계점들을요, 좌표로 구해놓게 돼요. 그러면 수학적인 좌표로 구해놓으면요, 경계가 정확하죠. 명확하게 되는 거죠. 선으로 걷는 것보다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정보로서요, 우리가 잘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좌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계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은 이 좌표까지 알 필요도 있겠지만, 좌표는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소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6가지 사항이요, 좌표까지 포함해서 6가지 사항은요, 소유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와도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권리와는 상관없이 토지 자체의 사실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실관계 그러면은요, 권리관계가 아닌 것들은 다 사실관계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권리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하고, 특히 이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가지를요 자연스럽게 외워줘요. 이거 계속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특히 토지 자체를 표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다루는 내용이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이걸 토지의 사실관계로서 특히 우리의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자, 그러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요, 요 내용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좌표는 전문적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내용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럼 보통 이 정도 결정이 되면 땅값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어디에 위치했고, 지목이 뭐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값이 한 10억 정도로 정해졌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10억으로 정해졌다고 하면 10억으로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100평인데 서초동의 한 평은요, 한 1억은 갈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격은 아니다로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10억으로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럼 가격이 나왔으니까 10억 정도 되겠다 해서 10억으로 계약을 이렇게 매매를 해요. 근데 매매를 했는데 문제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0억을 주고 이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는데, 갑한테 10억을 줬는데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도 아닌데 소유자인 것처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10억은 줬지만 어떻습니까?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게 했죠. 갑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토지의 표시만 알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갑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소유자 아니면 사기 당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을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정보에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봤더니 갑이 소유하는 게 맞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갑한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갑이 이 10억짜리 토지에 대한 소유자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을 빌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요 3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에 대해서 3억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요 3억 지급하고 전세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죠. 전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요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한테 10억짜리 물건을 사는데 은행에 3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것을 우리가 세속적인 표현으로는 3억 융자를 받았다는 거죠.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3억 융자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0억을 지급할 때 10억을 갑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3억 융자금을 인수하고 7억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죠. 전세가 3억 잡혀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을 살 때 10억짜리인데 전세 3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전세 인수하고 7억 지급하죠.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10억 지급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사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대금 지급하는 방법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가 누군지만 알아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혹시 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있지는 않은지, 전세권자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알고서 사는 것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 토지를 둘러싼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고 저당권, 전세권이 혹시 설정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것은 토지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되는 거죠. 권리,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은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권리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토지를 살 때 토지의 사실관계인 토지의 표시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그 권리관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 살 때 전세 있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융자금 모르고 사는 거 아니죠. 이거 다 알고 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을은 이것을 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매수인이 이런 걸 다 알지는 않죠. 자, 그러면 중간에 여러분들이요 매매를 중개할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여러분이 장차되고자 하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죠. 그럼 공인중개사, 중개라는 공인중개사가 을한테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을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중개라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해줘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이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에 대해서 살려고 하는데 물어봤는데 공인중개사 아무 대답을 못해요. 그럼 거래 안 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차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이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될 정보인데 전국의 모든 토지 에 대해서 그 권리관계하고 토지의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를 여러분이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중개하려고 하는데 외우고 있을 수가 없죠.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은요. 국가에서요. 장부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공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그 공시되고 있는 장부만 볼 줄 알면 되죠. 그 장부를 보고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공시되고 있는 장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죠. 좀 늦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사실관계 그러면 소재, 지분, 지목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러면은 소유권 있는가 하면은 지상권이나 저당권, 전세권 이런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있겠죠. 이게 이제 사실관계고 권리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공시하는 장부가요 이원적으로 공시를 하는데 이 토지의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는요 혹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적공부라고 해요. 뭔가가 좀 늦네요. 이게 느리는데 지적공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라는 이름을 가진 장부는 없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지적공부라고 해요. 그럼 지적공부라는 것은 지는 이제 토지를 말하겠죠. 적은요 한자어예요. 정보를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인적사항 그러면 사람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적사항 그러면 이제 토지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다 해서 지적공부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사실관계는요,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 부동산 이제 권리관계는 어떻게 되냐? 권리관계는요, 등기부라는 곳에 등기하여 공시를 합니다. 등기하여 공시를 해요. 여기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여기는 등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동일해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둘 다 등기, 둘 다 등록 이렇게 표현해 보려면은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인지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등기나 등록이나. 근데 장부 어디다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동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건물을 반환하라. 반환. 이제 반환이라는 단어를요. 똑같은 반환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사용해요.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토지를 반환하라. 또는 명도라는 단어도 사용해요. 명도. 건물을 명도하라. 건물을 반환하라. 이 세 가지는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반환하라. 인도하라. 명도하라. 달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인데 법에서는요. 좀 더 큰 의미로 반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 물건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이것이 토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요 토지를 달라는 것이냐 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혼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반환 그러면. 그래서 보통 토지에 대해서는요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명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건물을 명도하라. 그러니까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아요. 잘. 건물은 명도하라. 토지는 인도하라. 둘 다 반환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 똑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요,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인도고, 명도는 뭐고 인도는 뭐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대상에 따라서 잠깐 조금 틀리게 뭘 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등기나 등록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둘 다 기록이라는 의미인데 기록인데 지적 공부에 기록할 때는 등록, 등기부에 기록할 때는 등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원적으로 똑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인데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이원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면요. 이론적으로 기록하면 우리가 장부를 두 개를 따로따로 봐야 되죠. 이렇게 된 이유는요. 자, 권리관계에 대해서는요. 최종적인 결정을 어디서 하냐면요. 법원에서 하죠. 누가 소유자다라는 것을요.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법원. 그러니까 이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부는요.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법원에서 관리를 해야 정확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는요.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적공부는요. 이 토지의 지목을 뭐로 할 것이냐. 지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목을 뭐로 할 것이고 지번은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부에서 결정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을 가져요. 그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정확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하고 권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장부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기록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록되는데 자 그러면 소유자는 오로지 등기부만 기록되느냐? 이건 아니고요. 이때 이 소유자는요. 우리가 당연히 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적공부를 두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뭐 때문에 지적공부를 두냐면 조금 더 뒤에서 또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과세예요. 행정부에서 과세를 하겠죠.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과세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지적공부는요. 과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과세장부예요. 그럼 과세를 할 때요. 그러면은 이 5가지를 가지고 시가가 정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씁니까? 과세가 정해지겠죠. 그럼 과세가 정해지면 얼마를 과세할 것인지가 정해지면요. 과세는 누구한테요?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저당권자나 전세권자한테 재산세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한테만 재산세 부과를 해요. 따라서 과세를 위해서요. 이 소유자를요.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해요. 지적공부에도. 그러니까 소유자는 원래 등기부에 기록되지만은 지적공부에도 소유자를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공부에서는 소유자를 결정할 권한은 없죠.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에서 결정되는 이 소유자를요. 옮겨 적는 거예요. 얘들은 소유자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소유자는 등기부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에도 기록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등기부에는요, 권리관계만 계속 기록되느냐? 우리가 권리관계를 기록하려면은 이 소유자는 갑이고 뭐 저당권자 병이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이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것이냐?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저당권자가 누구 나오는데 어떤 토지의 소유자가 이 사람이고 저당권자가 이 사람이라는 것이냐 해서 토지부터 특정을 해야 되겠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는 권리관계를 기록하기 위한 전제로서 먼저 부동산을 특정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하는 방법으로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는 등기부에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는 누구고 저당권자는 누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등기부에도 기록이 되는데 등기부가 저건 결정할 권한이 없죠. 저것은 지적공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공부에서 결정된 내용을요, 등기부에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지적공부에도 기록되죠.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요, 지적공부에도 기록되고 등기부에도 기록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 토지에 지목은 뭐였냐면요. 이제 토지의 용도가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 그럼 과수원으로 기록됐으면요. 등기부에도 당연히 과수원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과수원이요. 근데 둘 다 과수원이었는데 지목을요. 이 사람이 과수원을 하다가요. 밭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과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밭 이런 것들 다 농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수원을요. 밭으로 이제 용도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밭은요, 우리가 전이라고 해요. 밭전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전으로 용도를 지목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목을 변경할 때는 지적공부를 변경시켜야 돼요? 등기부를 변경시켜야 돼요? 토지의 표시는요, 지적공부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과수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전으로 만약에요, 등기부에는 전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현재 지목은 과수원입니까? 전입니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지적공부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과수원이에요. 그럼 등기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적공부가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건 과수원이에요. 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적공부를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적공부를요, 과수원에서 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지목은, 근데 등기부는 여전히 과수로 남아있어요. 그럼 현재 지목은 전입니까? 과수원입니까? 그건 전이 되죠. 지적공부에서 결정되니까. 자, 그러면요, 지적공부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부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만 보는 사람은요, 지목이 과수원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빨리 어떻습니까? 두 장부를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빨리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혼동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먼저 변경이 된 다음에, 변경을 한 다음에 빨리 등기소에 연락을 해요. 우리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됐으니까 빨리 등기부로 고치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등기소에. 이것을 우리는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등기 촉탁. 그래서 여기 촉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다 보면은 나오는 단어니까 촉탁의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개인과 우리가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촉탁이라는 것은. 그러면 개인과 개인끼리요, 뭔가를 서로 요구를 해요. 그럼 이때는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청구.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공부할 때는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죠. 그러니까 다 청구한다. 청구. 청구권이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 청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개인과 개인은. 근데 개인이요, 관공서에 가가지고, 이제 국가기관이랄지 관공서에 가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관공서에 가서 뭘 요구할 때는요, 청구라고 하지 않고 신청이라고 해요. 구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 갔었습니까? 주민등록번 발급을 신청한다고 하지 청구한다고 하지 않죠. 거기는 신청한다고 해요. 그러면 관공서에 가가지고요, 개인이 뭘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관공서들끼리 서로 뭘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죠. 뭐 관공서가 관공서한테 뭘 요구할 때는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촉탁. 부탁보다는 좀 더 강렬한 의미가 있어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청구나 신청이나 촉탁도 다 똑같은 의미죠.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뭘 요구하느냐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신청, 청구, 촉탁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등기를요, 등기를 지적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공서죠, 여기도. 지적소 뒤에서 하겠지만 관공소가 등기소라는 관공소에 어떻습니까? 등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라고 해요. 이때는 등기 청구, 등기 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촉탁을 하게 되면 촉탁에 따라서 과손에서 이제 전으로 씁니까? 등기부도 변경을 하겠죠. 그래서 빨리 이제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될 때는 항상 지적공부가 먼저 변경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만약에 불일치가 생기면 시간적 간격도 생길 수 있으니까 불일치가 생기면 이때는 지적공부가 우선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또 하나 보죠. 소유자도요. 소유자도 등기부에도 기록되지만 지적공부에도 기록된다고 그랬죠. 그럼 소유자를 보죠. 자, 소유자가요. 처음에 갑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도 이제 갑으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이 돼요. 그럼 이전될 때는 지적공부가 먼저 이전이 돼야 되겠습니까? 등기부가 먼저 이전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때는 등기부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결정하니까. 그래서 등기부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적공부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현재 소유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갑이에요. 등기부가 결정되니까 불일치가 생기면. 등기부가 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에 아무리 이전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부에 을로였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을로 돼 있는데요. 지적공부에는 여전히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을이죠. 등기부가 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을인데요. 지적공부에는 지금 갑으로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갑으로 오해할 수가 있죠. 지적공부만 보고 소유자를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빨리 또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등기소에서요, 이렇게 이전 등기라는 등기를 했을 때는요, 빨리 지적공부도요, 소유자를 이전하는 어떤 변경 등록을 하도록요, 또 알려줘야 되겠죠. 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등기 완료 통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우리가 갑에게서 을로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지적공부도 변경을 하여라고 통지를 해줘요. 여기서는 등기 촉탁. 여기서는 얘들이 등기 촉탁을 하진 않겠죠. 자기들이 등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등기 촉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지적공부도 일치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제도, 그러니까 장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두 장부가 빨리 이렇게 일치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기 촉탁 제도와 등기 완료 통지제도가 있고, 이 두 제도를 통해서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표시를 빨리 일치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적 간격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는 동안에는요,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권리는 등기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불일치가 됐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공시법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앞에 설명했죠.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다 중개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이 토지의 정보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요, 장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공시되고 있는 장부만 볼 줄 알면 된다고 했죠. 그럼 결국 우리 공시법 시간에는 뭘 다루냐면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두 개의 장부, 지적공부 보는 법하고 등기부 보는 법을 다뤄요. 이걸 볼 줄 모르면 중개를 못하는 거죠. 알아야 중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공부하고 이제 등기부 두 개의 보는 방법을 다룰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적공부를 다루는 법으로 지적법이라고 하는데, 지적공부는요, 지적공부를 다루는데 토지만을 다뤄요.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적공부잖아요. 그럼 건물은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곳에 등록이 돼요.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다 등록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는데, 이 건축물대장은요, 우리 공시법의 범위가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은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 시간에 공부하는 건축법, 그와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 공시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것만 다루지 건축물대장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공부와 관련돼서만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는 다루지만 건물은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적만 다루지 건물은 다루질 않아요. 지적공부만을 다루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안 다룬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에는 여기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돼 있죠.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다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다룰 때는 토지 이외에 건물까지 다뤄요. 토지와 건물 모두 다룹니다. 그래서 등기부 보는 법이 훨씬 더 어려워요.
건물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보는 방법이. 자, 그러면요. 이때 자 이제 정리하면요. 이 토지의 사실관계와 나아가 소유자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지적제도라고 하고 이 지적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너무 길죠. 그래서 줄여가지고요. 우리가 지적법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 지적 공부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다 줄여가지고 그냥 지적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단순히 지적법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제가 지적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그러면 또 부동산의 이제 토지의 사실관계 저런 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또 이것과 등기부에서 공시하고자 하는 건 결국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우리는 부동산 등기제도로 하고 이런 부동산 등기제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등기법. 그러니까 결국 공간정보부, 지적법은요. 지적공부를 다루는 법이고 등기법은 등기부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했을 때 공시법은요. 이 두 개의 법을 우리는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적법과 등기법 이 두 가지를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는 지적법, 등기법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도요. 우리가 공시법이 24문항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24문항이요. 사이좋게요. 지적법에서 12문제가 나오고 등기법에서 12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4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적법은요. 토지만 다루기 때문에 좀 단순해요. 어렵지도 않고 범위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요. 조금만 공부하면요. 10문제 이상은 무조건 가능해요. 가끔씩 한두 문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있는데 그것은 맞출 수가 없지만 그 이외에는요.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요. 10개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점수를 많이 맞아줘야 돼요. 근데 등기법은요. 좀 어려워요. 등기법은 권리관계에 대한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권리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다뤄요? 민법 시간에 다루는 거죠. 소유권, 저당권, 저세권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다뤄요. 그럼 민법 시간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정확히 안다라는 전제해서요. 한 걸음 더 드러나서 등기하는 방법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공시법은요. 민법의 심화 강이에요. 민법보다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민법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등기법은 아예 하지를 못하고요. 민법을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민법의 심화 강의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민법도 어려운데 등기법은 그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래서 등기법에서는요. 높은 점수를 맞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요. 8문제 맞으면은요. 잘 맞은 거예요. 특히 두세 문제 정도가 뭐 거의 틀리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맞추기 힘들고요. 그럼 다른 내용들도 그러면 쉽냐? 다른 것들도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법은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한두 문제를 제외하거든요. 난이도가 거의 다 하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다 하다 보니까요. 너무 쉽다 보니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한두 문제가 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난이도가 대부분 다 하에 해당돼요. 근데 등기법은요.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두세 문제를 제외하고도요. 나머지 내용들이 대부분 다 중급에 해당돼요. 등기법 자체가 어려우니까 중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는 빼더라도요. 중간 문제라도 이렇게 다 맞으면 8문제는 맞을 수가 있어요. 8문제. 근데 쉽게 나오면 가끔씩은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30회, 31회 때는 등기법이 쉽게 나와가지고 이때는 뭐 10개 이상씩 맞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8개를 맞는 정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개 맞는 공부를 한다라고 했죠. 틀리라고 나온 문제는 빼고 지적법은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다 하에 해당하니까 다 맞을 수가 있고 등기법은 이 8문제도 거의 중급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하가 없어요. 등기법은.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하가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해버리면요. 두세 개밖에 못 맞는 거예요. 두세 개 못 맞는 거고 공부를 했을 때 이 정도 맞는 거예요. 8문제 정도를 이제 목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없으니까 6문제 이상은 맞을 수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16문제는 맞게 되겠죠. 30이 이제 올해 문제인데 올해 문제 공시법이 좀 어려웠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때도요. 이것도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올해 문제는 특별하게요. 지적법에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지적법에서 대부분 다 12문제를 다 맞았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요. 12문제. 실수했으면 11문제. 그러니까 11문제, 12문제 대부분 다 맞을 수 있었다는 거죠.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면 대부분 다 하니까.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 정도 맞았어요. 근데 올해는요. 32회 때는 등기비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가 두세 문제를 넘어서서 나온 거예요. 넘어서 나오고 중급이라고 나온 내용도 어렵게다 보니까는 한 6문제 정도까지밖에 공부를 했던 사람도 한 6문제 정도밖에 못 맞을 정도. 근데 했으면 6문제는 맞을 수가 있었어요. 나머지 6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어렵게 나온 6문제를 빼고 나머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6문제만 맞았으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반 이상을 못 맞게 나오지는 않아요. 반 이상을 사지도 상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맞을 수 있고 반 정도 맞았으면요. 올해도 잘 맞은 사람은 18개를 맞았을 것이고 여기서 없습니까? 4개밖에 못 맞았다. 여기서 실수 하나 하고 5개밖에 못 맞았다. 그래도 16개는 맞았잖아요. 그래서 실수 하나 하고 여기서 15개밖에 못 맞아도 16개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16개를 맞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이도가 아무리 어렵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6개, 최소한 16개. 그리고 보통 한 18개 맞을 정도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두 개의 장부로 구성되어 있고 결국 우리 부동산 공시법에는 이 장부 보는 법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그러면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지적 공부가 있고 이제 등기부가 있는데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공유수면 이제 바다예요.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토지를 만들었으면 새로운 토지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와 지적 공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토지가 있고 권리가 있지 권리가 있고 토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토지가 먼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권리를 기록하는 것이니까 지적 공부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오늘제 여러분 나눠진 유인물 중에 토지대장에요. 견본이 있을 거예요. 토지대장. 그럼 토지대장이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죠. 이 지적 공부를 만들게 되면요. 지적 공부에 넣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기록되고 부수적으로 소유자도 기록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게 토지의 표시 이외에 이제 소유자를 기록을 해요. 그럼 이때 새로운 토지를요. 지적 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요.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록한다. 신규 등록.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면요. 신규 등록을 통해서 먼저 지적 공부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 토지 소유자가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은요. 토지 소유자가 이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등기 없이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해요.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신축한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록이나 등기 없이도 바다를 매립했으면 매립한 사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자 이름으로 이제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이것을 처분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물권법을 하다 보면요 민법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이런 것들은 법률에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이제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요 이건 법률의 규정에 한 취득이니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등기부를 만드는데 그러면 최초의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 이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을 통해서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통해서 비로소 등기부가 만들어져요. 등기부는요, 우리가 나중에 또 뒤에서 이제 등기부의 자세한 견본들을 보게 될 텐데, 등기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근데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요, 권리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쭉 나열식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하고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을 나누어서 기록을 해요. 보기 좋게. 그럼 이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우리는 갑구라고 하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등기부에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려면요, 먼저 부동산부터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특정하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 자, 토지를 먼저 표시를 하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된다고 했어요. 토지를 먼저 표시하고,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갑구, 을구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때요, 토지를 표시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등기 기록들은요,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등기법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한 살 갑이요. X 토지를 소유하고 Y 토지를 두 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두 개의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아니면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공동으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둔다는 것은요.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다르죠. 그럼 등기 기록이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소유자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부동산이 하나잖아요. 등기 기록은 하나만 만들어져요. 자, 소유자 단위로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만들면요. 이런 경우로서 내가 등기 기록이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경우는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소유자별로 등기 기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만드는 방법으로 등기 기록을 이제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마다 등기 기록을 두다 보니까요. 이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 이 등기 기록의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제부라고 해요. 제목. 표시하는 제목 부분이라는 거, 제목. 그래서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을 표제부라고 하고, 먼저 부동산을 표시한 다음에 이제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갑굴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 공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법 그러면 지적법과 등기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1편에서요. 지적법을 먼저 다루게 된다는 거죠. 지적법, 정확한 표현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2편에서 등기법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요. 공시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제1편에 그 지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